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박세웅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주제가 일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네, 그, 예, 저희 회사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야, 네가 뭔데 갑자기 일본 이야기를 하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서 잠깐 소개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일기획에서 국제팀에서 일을 시작을 했고요. 삼성전자의 광고하고 브랜딩 경험을 하다가 라이코스라는 회사에서 일을 쭉 했었고요. 아시다시피 라이코스가 모르시는 분도 많겠군요. 라이코스가 SK 컴즈에 합병이 돼서 네이트로 하나가 되고 나서 넥슨 일본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 쭉 일본에서 계속 마케팅을 하고 생활을 했었고요. 넥슨 재팬에서 광고주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IMC 다 경험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회사가 원래 동경에서 2006년부터 시작을 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2006년부터 2012년까지는 B2C, B2B 웹 서비스들을 다수 실제로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치열하게 일본에서 마케팅을 하면서 일을 해왔었고요. 2013년부터는 삼성전자 글로벌에 갤럭시 S3부터 지금까지 계속 마케팅을 돕고 있습니다. 컨설팅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일본은 한시도 저희 회사의 주제에서 빠진 적이 없는 그런 주제입니다. 굉장히 많은 한국의 기업들이 일본에 들어오셨다가 대략 한 100억 정도를 쓰시고 3년 후에 돌아가시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봤고요. 일본 들어올 때는 다 굉장히 기대하고 들어오셨다가 실망하시면서 돌아가시는 모습들도 많이 봤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오늘 가능하면 저희가 경험했던 것들을 좀 나누고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봤습니다. 중간중간에 궁금한 게 있으시면 그냥 물어봐 주시면 답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 몇 장에 걸쳐서 요 이야기들을 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보통 요렇게 해외 진출과 관련되면 요런 이야기 안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요런 이야기 조금 그냥 좀 할게요. 예. 어, 사실 이런 이야기만 듣고 가면 너무 허무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이라서 이런 이야기를 뺄까 하다가 그래도 좀 이야기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우리나라 바로 옆에 전 세계 지금 이제 4위 정도의 시장 규모의 시장이 있다는 거 굉장히 엄청난 거죠. 저한테 감이 잘 없지만 4조 2천억 달러 정도의 규모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1억 2,500만 명 정도의 인구죠. 우리 남한 인구로 따지면 두 배 반쯤 되는 그런 인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매 규모가 유통시장 규모가 거의 1조에 가깝게 접근하고 있는 시장이고요. 화장품 시장도 계속 3, 4%씩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라고 합니다. 2030년까지 300억 달러 규모까지 커갈 거고 이미 퍼스널 케어나 뷰티를 포함하면 300억 달러를 넘어가는 규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되게 감이 없는 숫자이긴 한데 빠른 시장이기도 하고 큰 시장이기도 하고 특히 한국에 대해서 되게 열려있는 시장이라서 기회가 크다 정도의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소프트웨어 시장으로도 되게 매력이 있습니다. 일단 인구가 2.5배이다 보니까 중간 규모의 소프트웨어 회사들도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한국의 6배 정도입니다. 인구가 2.5배인데 시장이 6배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시장이 더 활성화되어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죠? 그다음에 사실 일본도 굉장히 우리보다 빠르게 그러니까 연령들이 이렇게 노령 인구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실제로 생산에 참여하는 인구가 줄어들고 그래서 디지털로의 전환이 시급한 나라라는 인식을 이제 막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특히 코로나 지나면서 처절한 반성을 하면서 바뀌어야 돼라는 생각을 실제로 했고요. 우리로 따지면 주민등록증에 해당하는 게 한 5년 전부터 시작이 이제 막 된 거고요. 아직도 보급률이 되게 떨어지지만 이게 들어가면서 IT가 되게 빠르게 모든 영역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이 사실 중요한데 거의 10% 가까운 성장률이 매년 한동안 유지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IT 쪽에서도 굉장히 큰 기회가 여전히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지금 좀 이상한 상태가 됐지만
한일 관계가 사실은 되게 요번 정권 들어오면서 되게 좋아졌죠. 실제로 그것 때문에 여러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조건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되게 우호적인 분위기가 됐습니다. 저는 요 다음 정권이 와도 사실 이게 변할 가능성은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이 많이 일본 사람들도 깨닫는 것 같아요. 경제하고 정치하고 구분돼야 된다는 생각도 되게 주변 사람들 많이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한일 간의 좋은 관계, 사업적인 기회 같은 게 늘어나는 이런 상황은 한동안 계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이거 RCEP라고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FTA 같은 뭐 이런 게 원래 저 있는 줄 알았는데 없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생겨서 관세가 아예 없어지게 되면서 우리 제조업들이 안에 들어가서 뭔가를 파는 거에도 굉장히 유리한 조건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사실 일본 사람들의 마음이 중요한데요. 한국에 대해서 사실 제일 처음에 그 겨울 연가에서부터 시작해서 지난 20년 동안 엄청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하면서 지금 한 4, 5차 정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한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한국 브랜드 자체에 대한 열린 마음들이 많이 생긴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 실제로 좋으면 한국건이 아니냐 관계없이 지갑을 여는 국가였었고요, 원래부터. 그다음에 화장품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이미 잘 알고 계시죠?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라인 같은 경우도 일본 인구의 88%가 사용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게임, 저도 이제 게임을 한 20년 전부터 계속 일본에서 해왔지만 게임이나 이런 쪽 웹툰에 관련해서 훨씬 더 열린 마음이었고요. 최근 들어서는 그 한큐 백화점에서 그 마텐킴이 그 팝업 스토어를 열었죠. 근데 한큐 백화점 역사상 팝업 스토어로 가장 성공적인 매출을 냈을 정도로 성공을 했어요. 사실 그런 놀라운 매출 성과를 내는 게 한국 마텐킴이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뭐 음식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따가 실제로 데이터를 보시지만 굉장히 빠르게 일본 사람들의 일상생활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대략 그 일본 뭐 이야기하면 나올 법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만 듣고 나면 여러분들 마음에 어떠세요? 아, 그래, 다 좋게는 좋은데 그래서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되지라는 생각을 사실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 진출하실 때 어, 제가 생각할 때 요 여덟 가지는 기본적으로 이따가 제가 이제 이야기 드릴 게 훨씬 중요한 이야기지만 요 여덟 가지는 꼭 체크하고 가셔야 된다는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당연히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규모, 성장성 조사 이거 당연히 필요하죠. 그다음에 소비자 조사 이거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들어가서 맞부딪힐 일본 현지 브랜드, 해외 브랜드, 국내 브랜드까지 다 조사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유통 채널 조사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도매, 소매, 온라인 세 개 다 보셔야 됩니다. 일본은 저게 생각보다 굉장히 벤더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제품마다 전통적으로 존재하는 도매 구조 같은 게 존재하거든요. 저거 확인 꼭 하고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경쟁하는 회사나 일본에 있는 원래 브랜드들이 사용하는 주된 광고 미디어가 대략 정해져 있어요. 상품마다. 그래서 그 상품이나 미디어나 홍보 방식을 체크해 보시고 그들이 사용하는 광고 대행사, 사용했던 광고 대행사를 접촉해 보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막연해 할 게 아니라 실제로 이건 조사하면 금방 나오는 것들이라 그렇게 해서 미팅하면서 배울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 다음에 생각보다는 굉장히 다양하게 테스트 마케팅을 해볼 수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마틴 킹 같은 경우 팝업 스토어를 진행을 하기도 했고 그렇게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기존의 벤더들이랑 같이 조그맣게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진출하기 전에 시장 태핑을 꼭 해보셔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걸 할 때 누구랑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돼?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큐백화점 다 좋은데 그거 디 누구랑 해야 그거 가능한 건지 이런 걸 아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법규 및 인증 절차 요거 화장품이나 이런 건 당연히 아실 내용인데요. 생각보다 그냥 팔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많은데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뭐 당연히 법인 설립할 때 일본에도 동경에도 구가 있는데 어느 구에다 하는 게 좋을지 구마다 다 이미지가 있거든요. 땅값 너무 싸. 건물값 임대료 너무 좋은데 하고 들어가시면 큰일 납니다. 아무도 그 사원 뽑기 정말 어려운 곳으로 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다 고려하셔야 된다. 자, 근데 사실 이제 이런 거를 이렇게 딱 써놓고 그 챗GPT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럼 막 이렇게 막 쏟아낸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되니까 이제 뭐 그럼 시장 조사 안 해도 되는 걸까? 실제로 근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이런 이야기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매크로한 이야기들입니다. 예. 그리고 꼭 알아야 되는 거긴 한데 실제로 AI나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는 확인이 가능한 것들이죠. 근데 사실 우리가 진짜 답을 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결국 만나게 될 소비자에 대한 이야기이죠. 그래서 이건 제가 한국 고객이든 일본 고객이든 누구랑 무엇을 해도 이건 반드시 답을 찾아야 하는 건데 첫 번째 우리 고객이 누구야? 우리 제품을 사줄 고객이 실제로 누구지? 이걸 정의를 잘 해야죠. 뭐 그걸 굳이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세그멘테이션이냐, 페르소나, 타겟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고객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광고를 통해서 이들을 집객해야 된다 그러면 어느 매체를 써야 돼. 뭐 이런 게 바로 어디에 있느냐죠. 어느 동네에 사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다음에 커스터머 전이 고객 여정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보는 게 바로 고객이 어디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아예 브랜드도 모르는 초기 단계를 공략할 건지 아니면 애초에 가격을 가지고 구매 직전에 와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 노릴 건지 같은 것들을 미리 고민하면서 전략을 잡아야죠. 그다음 세 번째가 우리 제품이나 우리 군과 관련된 카테고리와 관련된 필요를 인지하는 과정이 사실은 맥락이 국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와 동일한 부분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맥락을 확인하는 거 중요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제품, 그러니까 우리 제품은 아니더라도 경쟁 제품이나 우리 브랜드를 알게 되는 과정이 뭐지. 근데 이런 8가지에 대한 실제 답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 뭐 제가 늘 강의를 할 때마다 쓰는 장표이긴 합니다만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좌상단의 데이터입니다. 요 축을 잠깐 설명드리면 세로 축은 위쪽은 바이어스가 없는 거예요. 밑은 바이어스가 많은 건데 이게 이제 바이어스라고 하니까 축이 이렇게 되지만 실제로 신뢰도라고 따지면 위쪽이 신뢰도가 높은 거고 밑쪽이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왼쪽하고 오른쪽이 가로축은 왼쪽은 모수, 오른쪽은 전수. 즉 왼쪽은 샘플 데이터, 표본 데이터, 오른쪽은 전수 데이터예요. 근데 기업은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확보한 고객의 숫자만큼의 고객 풀을 가지고 있고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모수 데이터일 수밖에 없죠. 물론 우리가 KT나 SKT 정도라면 거의 전 국민을 커버하는 비즈니스를 하니까 데이터가 대부분 있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10만 명, 20만 명의 고객을 들고 계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전수가 아닌 거죠.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검은색에 있는 CRM 데이터나 웹 로그 데이터나 또는 카드 이용 데이터, 뭐 포스 데이터 이런 것들을 들고 있어요. 근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우리 고객에 대한 이야기이죠. 우리 모두는 사실 STP 4P, 3C 이거를 금과 옥조처럼 믿고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누가 스승이죠? 우리 여기 다 다른 학교 나오고 다 다른 전공했을지 모르지만 마케터나 상품 기획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필립 코틀러와 뭐 마이클 포터 뭐 이런 사람들을 우리의 스승으로 두고 여태까지 믿고 살아온 거거든요. 근데 그들이 계속 이야기했던 건 뭐냐면 시장을 쪼개세요. 각 시장에서 세그먼트를 확인하고 거기에 의해서 우리 고객이 된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만족시켜서 20%의 상위 고객이 80%의 이익을 만들어내요.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그게 이제 최근 들어서는 그게 결국은 시장을 성공적으로 제패한 기업의 입장에서 돌이켜보면 그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실제로 시작하는 기업이 그걸 따라가면 망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요즘에 우리나라에 나온 책 중에 이제 브랜딩의 과학 같은 책을 보시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실제로 숫자로 검증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저는 꼭 한번 보시라고 권하고 싶은데 왜 그 이야기 계속 드리냐면 결국 브랜드가 성장하려면 무슨 데이터가 필요하냐면 미고객 데이터가 필요하다고요. 여태까지 너무 사실은 이건 굉장히 우리의 직관하고도 닿아 있는 거죠. 우리 고객이 10,000명인데 10,000명을 판다고 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건 아니죠. 결국은 우리 고객이 아니었던 수천만 명의 사람들을 우리 고객으로 끌어오는 게 우리의 일이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 회사 데이터에는 그 데이터가 없다고요. 그러면 그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소셜 데이터나 검색 데이터 같이 전수 데이터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이슈가 있는 게
그러면 뭐 닐슨이나 이런 데들은 뭐 해주는 거예요? 뭐 한국 리서치 같은 데는 뭐 해주는 거예요? 거기도 모수 데이터로 분석하는 곳이에요. 다만 거기는 작은 숫자의 데이터 가지고도 비교적 전문적인 스킬을 가지고 훨씬 확실한 결론을 내준다라고 알려져 있는 회사일 뿐, 그들도 기본적으로 뭐에서 출발한다? 다 모수에서 출발한다고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예전엔 기술적으로 데이터 확보가 불가능했으니까 그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젠 훨씬 더 큰 전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도 생겼고 경험도 생겼고 성공 케이스도 나왔기 때문에 점점점 미고객의 데이터 쪽으로 다가가셔야 된다는 거고요. 근데 이제 미고객 데이터를 볼 수 있는 데이터 중에 소셜 데이터와 검색 데이터를 비교해 보면, 소셜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어떤 것에 대한 리액션이나 자기의 느낌, 남에게 말해서 안전한 것들이 올라가는 공간이에요. 그죠? 그렇지만 검색 엔진은 남들이 볼 일이 없기 때문에 진짜 자기의 욕구를 드러내는 공간이죠. 그래서 그 빙하의 원래 위에 보이는 부분이 사실은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것만 보이죠. 하지만 밑이 훨씬 크죠. 그러니까 소비자의 어떤 종합적 이해에 있어서 소셜 데이터로 알 수 있는 건 드러난 부분만 볼 수 있는 거라면, 진짜 그들의 고민은 밑부분에 가려져 있는데 그 내용은 다 어디에 있는 거다? 검색 데이터 안에 잠겨져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거에 중복이 됩니다만, 기본적으로 구매에서부터 초기 탐색, 정보 탐색, 경험 탐색, 구매 확정 같은 이런 퍼널이 있다고 존재한다고 말했을 때, 기업은 기본적으로 구매에 가까운 쪽으로 더 정확한 정보를 많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위쪽으로 갈수록 데이터가 적은 거예요. 근데 반면에 검색 데이터는 초기 탐색, 정보 탐색, 경험 탐색 쪽에 훨씬 더 두터운 데이터들을 들고 있게 되고요. 구매 직전에 오면 오히려 검색에서는 사라져서 쿠팡으로 가거나 아마존으로 가거나 라쿠텐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내용들은 오히려 잘 못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그래서 서로 같이 묶여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실제로 그래서 이제 검색 데이터를 가지고 고객 여정을 이렇게 정의를 하면 이런 그림들을 그릴 수 있어요. 이따가 이걸 어떻게 그리는지도 말씀을 좀 잠깐 드릴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냉장고를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그 구매 이전 단계를 네 단계로, 초기 탐색, 정보 탐색, 경험 탐색, 구매 확정 단계라고 봤을 때 저렇게 다양한 토픽들을 점검하다가 구매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왜 그리느냐? 뭐 그려서 보고하는 데만 쓰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걸 가지고 우리가 광고 미디어에서는 광고 매체 캠페인을 뭐를 할 건지를 정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거와 매칭해서 온드미디어나 언드미디어는 어떻게 받아낼 건지를 매핑하기 위해서 사실 저걸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검색 데이터를 가지고 저걸 구체적으로 그려낼 수 있게 되면 우리의 여러 가지 미디어 캠페인도 굉장히 전략적으로 고객의 여정에 맞춰서 얼라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사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면 그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그 당신은 리스닝 마케팅 같은 거 파니까 계속 검색 데이터가 좋다고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지 않냐? 이게 정말 저래? 검색 데이터가? 근데 사실 이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시다시피 우리는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들고 있잖아요. TV를 볼 때나 심지어 잘 때나 심지어 예배 시간에 목사님 설교 들을 때도 이거 들고 앉아 있단 말이죠. 모든 순간을 검색어로 바꿔서 계속 입력을 한단 말이죠. 그죠? 바로 그것 때문에 검색 엔진이 우리의 모든 순간을 키워드라는 걸 입력받아서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검색 데이터를 끄집어내면 소비자들의 전체 의사결정 맵을 그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지금 이야기한 게 검색 데이터를 우리가 왜 봐야 되는지, 그리고 심지어 일본에 들어갈 때도 왜 봐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지금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검색 데이터로 실제로 우리가 어떤 걸 파악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좀 더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말을 할 때 의도적으로 검색 키워드라고 말을 안 하고 검색 데이터라고 말했잖아요. 왜 검색 키워드라고 말하면 될 텐데 검색 데이터라고 말했을까? 다르기 때문에. 뭐가 다른 건지 보시죠. 검색 데이터 안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데이터가 있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가 검색 키워드 데이터입니다. 키워드는 뭐죠? 무슨 검색어를 썼느냐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죠. 되게 중요한 데이터이죠. 그래서 브랜드 키워드가 있죠. 그 안에는. 그 다음에 카테고리 키워드, 그 다음에 연관 키워드,
같은 게 있죠. 근데 연관 키워드를 만드는 방법도 워드 토큰, 그러니까 단어가 공유된 연관 키워드들도 있고 키워드는 다른데 의미적으로 연관된 키워드가 있죠. 그죠? 그것도 다 연관 키워드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연관된 키워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연관 키워드를 토큰 베이스로, 시멘틱 베이스로, 시퀀스 베이스로 구분해서 다 모으는 이런 것들이 다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가져옵니다. 두 번째는 검색 양 데이터죠. 검색어와 검색량은 또 다른 거예요. 어떤 검색어가 있다라는 사실과 그게 얼마나 많이 검색되는지, 몇 월에 검색되는지 같은 건 굉장히 다른 의미를 갖죠. 근데 우리가 비교적 제일 잘 아는 게 검색 양 데이터죠. 이게 사실 리스닝 마인드 같은 거 비싼 거 안 써도 알 수 있는 게 있죠. 하나. 뭐죠? 네이버 데이터랩, 그다음 구글의 키워드 플래너, 그다음에 또 유명한 툴 하나 또 있잖아요. 그 블랙키위. 아주 저렴하고 너무 훌륭한 툴이죠. 저도 되게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색 볼륨만 볼 때는 그걸로 충분할 수도 있어요. 예. 하지만 이걸 연간으로 볼 수 있느냐, 월간 볼 수 있느냐, 몇 년을 볼 수 있느냐, 일간을 볼 수 있느냐, 분당을 볼 수 있느냐는 또 다른 이야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검색자입니다. 그러니까 검색한 사람과 관련된 데이터입니다. 어떤 키워드가 100만 번이 검색되는데 남자가 100만 번 검색했는지 여자가 100만 번 했는지 연령대별로 어떻게 검색했는지를 알 수 있다면 우린 훨씬 더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검색어와 관련된 데이터입니다. 어떤 거냐면 이 검색어에 광고주가 얼마나 붙었어? 광고주가 얼마의 비딩을 하고 있어? 이런 정보들도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다 검색 데이터 안에 들어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 검색 데이터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뭐냐면 첫 번째는 객관적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전 국민이 사용한 검색 기록을 포탈 검색 엔진들이 정리해서 제공해주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객관적이죠. 근데 그러면 제가 이걸 객관적이라고 하면 객관적이지 않은 데이터가 있어요. 뭐죠? 예, 소셜 데이터가 객관적이지 않아요. 예, 소셜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마다 똑같은 데이터를 분석해도 A와 B가 만든 결과가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다 성기령 박사는 아니잖아요. 성기령 박사님처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분석을 했으나 결과는 너무 실망스러운 경우도 많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검색 데이터는 특히 브랜드 검색 데이터는 매출과 직결이 됩니다. 이건 뭐 여기 지금 써 있는 대로 야후는 그 저, 브랜드 검색으로 시작한 소비자가 그렇지 않은 소비자에 비해서 구매 전환율이 12배가 높습니다. 이런 발표를 여기들 실제로 했고요. 그다음에 뒤에서도 보시겠지만 실제로 시장 점유율, 마켓 쉐어나 또는 매출의 증가하고 굉장히 강력한 상관관계를 가집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빠릅니다. 비교적 다른 데이터에 비해서 구할 수 있는 방식들이 있고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그 데이터를 확인을 하실 수 있다. 거고 네 번째는 단순하죠. 대표님한테 텔레비전 광고 집행학원에서 저희 이번에 GRP가 얼마가 나왔어요. 뭐 이런 이야기하면 그게 뭔 소리냐고 하실 거거든요. 무슨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냐면 모든 마케팅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단순한 데이터여야 되는데 검색 볼륨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직감적으로 알거든요. 검색량이 늘면 잘 팔려갈 것 같은 이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유용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일단은 브랜드 키워드 하나만 좀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특정한 제품 브랜드 키워드를 검색할 때, 예를 들어서 아이폰 15 맥스, 뭐 프로 맥스, 뭐 이런 걸 검색을 하면 그거 왜 검색하나요? 논문 쓰시려고 검색하진 않죠. 내가 들고 있는 갤럭시가 너무 낡아 보이고 확 깨버리고 새로 사고 싶을 때, 마음에 무력이 차오를 때 사실은 검색을 합니다. 즉, 브랜드 키워드는 언제 검색이 되는가 하면 실제로 구매 의사가 명확해질 때입니다. 그냥 안다고 검색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브랜드 검색, 우리 제품명이 검색이 늘어난다? 그건 뭐죠? 정확히 사람들이 구매할 의사가 생기고 있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죠? 요거는 일본의 광고주들이 실제로 설문에 참여해 준 내용인데요. 보시면 일본 광고주들이 TV 광고를 송출한 뒤에 성과를 무엇으로 보는가에 대한 답인데요. 제일 많은 답이 나온 게 뭐냐면 주변에서 알아봐 준다는 거예요.
TV 광고 하셨던데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대표님들이 보통 그것 때문에 TV 광고 하시는 분들 꽤 계신데, 실제로 저런 것들을 TV 광고를 한 그러니까 성과의 하나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소셜 미디어에서 좋아요가 빨리 늘어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막 코멘트도 달리고 막 이렇게 예전엔 안 했는데 TV 캠페인 하니까 달라졌다 뭐 이런 거고요. 근데 세 번째가 재밌습니다. 뭐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제품에 대한 검색이 늘어난다는 거죠. 저걸로 성과를 본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광고 대행사들이 광고 성과로 들고 오는 건 뭡니까?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나오는 요 시청률로 보고를 하죠. 저도 광고 대행사에서 광고 성과 같은 거 보고할 때 TV 광고 성과는 시청률로 보고를 했죠. GRP로 보고를 했고, 그리고 또 하나 뭐죠? 세대별 또는 지역별 시청률 가지고 보고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점점 밑으로 내려가죠. 이건 뭐냐면, 그래, 이게 뭐 성과라니까 성과이긴 하지만 광고주들은, 그거에 대해서 별로 동의가 잘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는. 자, 그래서 사실 일본에서는 최근에 이렇게 조사를 합니다. 뭐냐면 텔레비전 광고가 집행된 시간이 이 시간이에요. 0이라고 되어 있는 시간. 거기에서 지난 3분 동안 180초 동안 검색된 그 브랜드 키워드 검색량하고 똑같은 만큼의 시간 동안에 검색된 양을 뺀 것들을 브랜드 키워드 검색 지수라고 보는 거예요. 즉, TV 광고를 보고, 오, 저거 뭐야 하고 검색을 하는 행동을 불러일으킨 효과를 보는 거죠. 광고가 너무 훌륭했는데 검색을 전혀 하고 싶어지지 않았어. 하나도 안 늘었어요. 그러면 그걸 실제로 그 사실을 우리가 모르니까 넘어가는 거지. 광고주 입장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 광고는 그런 천박한 광고가 아니라 이미지 광고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실 분 계실까요? 사실 당연히 아무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검색량이 당연히 늘 거라는 기대를 당연히 하잖아요. 그죠? 바로 그걸 실제로 측정한다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실제로 이 시스템이 있고요. 한국에는 아직 분당으로 조사하는 게 없는데, 일본에서는 실제로 있어서 분당으로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디까지를 가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광고 캠페인들, 광고 크리에이티브들이 쭉 있잖아요. 크리에이티브마다 요거를 지표를 다 보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우리 광고 15초짜리랑 경쟁사 광고 15초짜리의 결과를 그냥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 집행해봤는데, 와, 이거 완전 우리 너무 밀리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야, 잠깐 크리에이티브 바꿔. 한 15일 하다가 좀 상태가 안 좋으면, 야, 크리에이티브 뒤에 바꿔서 검색을 더 할 수 있도록 좀 바꿔 넣자. 하고 바꾸고 두 달째부터 다른 크리에이티브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3개월 부킹 들어간 거에 두 달째부터는 새롭게 바뀌는 거죠. 그리고, 엄청 좋다고 그래가지고 요 방송 L자로 이렇게 샀는데,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실제로 뭐 우리로 따지면 SBS하고 MBC 돌려봤더니 SBS가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안 나오는 거를 어떻게 아냐고. 시청률은 잘 나오는데 너무 아닌 것 같아. 근데 이걸로 보면 바로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송국 또는 방송 프로그램, 크리에이티브의 성과를 바로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시청률 같은 건 바로 나오지도 않아요. 한참 뒤에 일주일 후에 보고 오잖아요. 그거 보고서는 퍼포먼스 애드 하듯이 바로 성과 조정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게 가능해진다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애초에 TV 광고를 찍을 때부터 어떻게 하겠어요? 애초부터 블록처럼 만들어 놓고 구성할 수 있게 시나리오 A를 먼저 돌리고 시나리오 B는 봤다가 이상하면 바로 바뀌겠죠. TV 광고 자체를 뭐처럼 해요? A/B 테스트를 하면서 돌리는 거죠. 네. 이거 사실은 들어보면 되게 동의도 되고 흥분되죠. 근데 이게 검색 데이터로 가능한 시대가 됐다는 거고요. 어. 그다음에 요거는 실제로 브랜드 검색량하고 요거는 일본의 10대 보험사의 매출이고요. 요게 지금 검색량이거든요. 보시면 거의 똑같이 가죠. 물론 이게 중간에 이렇게 틱툭 튀는 애들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가는 겁니다. 즉 브랜드 검색 양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비보조 인지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매출과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리드 타임이 존재해서 좀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상관관계가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브랜드 키워드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즉 일본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에 들어가서도 일본에 있는
브랜드들이, 우리가 경쟁할 브랜드들이 어떤 정도의 검색량을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미리 체크해야 되고요. 우리의 목표는 그걸로 잡아야죠. 우리가 팝업샵을 하던 유튜브 광고를 하던 퍼포먼스를 하던 뭘 하던 그 정도의 검색량이 일어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브랜드가 하나도 검색 안 하는데요. 그럼 실패한 거예요. 그냥. 두 번째, 어, 검색 키워드 안에는 사실 그 로컬 소비자들의 의도가 되게 강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너무 잘 알다시피 여러분들 그 우리나라 키워드들이 중에서 한 4.5% 정도가 원워드 키워드고요. 나머지는 다 두 단어 이상의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짜장면 이렇게 검색하는 게 한 4.5%라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검색 볼륨이 워낙 커서 볼륨 기준으로 보면 좀 포션이 크지만 개수 기준으로 보면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남자 스킨 추천 같으면 사고 싶은 건 뭡니까? 남자 스킨이죠. 그러니까 걔는 욕구의 대상이죠. 근데 추천은 뭐죠? 내가 지금 왜 검색하는 건지 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시그널이죠. 뭐죠? 그 남자 스킨을 잘 브랜드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버지 사드리고 싶은데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남자 스킨 추천이라는 검색을 하는 거죠. 그걸 지금 제가 말한 아버지에게 선물하고 싶다, 남친구에게 선물하고 싶다라는 이런 상황들을 키워드 하나에서 우리가 추론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말도 안 되는 추론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검색 쿼리라는 건 두 개로 나눴을 때 하나는 지금 검색하려고 하는 사람의 상황을 보여주고 하나는 욕구의 대상을 보여주는 거다. 근데 이렇게만 모아가지고 데이터를 정리를 하면 이런 표들을 시장을 분석하는 게 가능해요. 실제로 요거는 한국에서 이 책에도 소개가 된 케이스인데 LF, LG 패션이 헤지스라는 남성용 화장품 브랜드를 론칭하면서 집행했던 조사 결과예요. 실제로 그 당시 때 많은 시장 리포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남성의 그루밍 시장이 뜬다 이런 리포트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리서치 회사들을 불러다가 실제로 조사를 했더니 그 리서치 회사들의 결과에서도 그루밍 시장이 뜬다고 나온 거예요. 근데 그루밍이 뭡니까? 남자들 면도하거나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듣고 나서 야, 이 뻔한 걸 하려고 리서치를 한 거야? 하고 쫓겨나신 거예요. 리서치 회사가. 대표님 보고를 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에 맞춰서 다 컨셉 준비했던 마케팅 팀은 난리가 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또 다른 리서치 회사에서 했는데 또 그 리서치 회사 결과도 그루밍이라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또 쫓겨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저희를 만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를 원래 알고 만나신 건 아니고 뭐 답답하시니까 이쪽 저쪽 찾으시다가 완전히 다른 데이터 소스로 조사하는 회사를 찾은 거 그게 저희였던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랑 구글에 있는 남성 화장품에 관련된 모든 키워드를 모아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욕구 대상과 그 의도, 추천 시그널로 구분을 해서 요거를 다 정리를 했더니 가장 많은 검색이 일어나는 건 남자들은 향수였어요. 두 번째는 메이크업. 사실은 향수와 메이크업 자체는 그루밍과 관련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두 개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그루밍은 오히려 더 밑에 있는 거예요. 실제로 아까 그거는 뭐냐면 대부분 PR 회사의 아니 그 리서치 회사의 모더레이터들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남성들 모아놓고 물어보면 어, 그냥 그럴듯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성형 AI가 할루시네이션 하듯이 대답도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그제서야 지어서 말한 거죠. 그럴듯한 걸로. 그러니까 이상한 게 나왔는데 검색에서는 압도적으로 향수가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 메이크업입니다. 메이크업 같은 건 진짜 이상하잖아요. 남자가 보면 메이크업이야. 근데 여드름 흉터 같은 게 많아서 그걸 가리고 싶은 젊은 층들이 압도적으로 이걸 많이 찾는 거예요. 뭐 비비 크림이나 이런 것들도 남성용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것도 다 그런 근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훨씬 이걸 보시고 저거 말이 되네 라고 생각을 하신 거고 그래서 헤지스에 나오는 모든 스킨, 로션, 올인원, 나머지 모든 걸 다 조말론 향수 조향사가 다 온라인에서 맞춥니다. 그래서 다 다시 조정해서 실제 론칭이 돼요. 저희로서는 되게 검색 데이터의 가능성을 봤던 프로젝트이고요. 똑같은 것을 우리가 검색 데이터를 일본 데이터로 모을 수 있다면 충분히 이걸 해볼 수 있겠죠. 당연히 노가다일 수 있지만 굉장히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시장을 들여다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저는 지금 첫 번째는 브랜드 키워드 이야기고 두 번째는 키워드에 숨겨져 있는 의도 키워드를 구분하고 그룹핑해서 하는 접근을 설명드렸어요. 세 번째는
검색 경로입니다. 자, 지금 요 위와 아래를 보시면 둘 다 시작을 맥주 요모로 검색했어요. 그 위쪽으로 간 사람들은 맥주 요모와 관련해서 뭐 영양제 어쩌고 이렇게 검색을 합니다. 저 사람들은 뭐냐면 맥주 요모를 구매하는데 영양제로서 기대하면서 구매한 사람들일 거예요. 근데 밑은 뭐죠? 보시면 탈모입니다. 그죠? 탈모에 도움이 된다는 것 때문에 맥주 요모를 구매하려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퍼포먼스 애들을 돌릴 때 맥주 요모 들어간 거에다 다 잡아 돌리면 얘네들은 부분일치로 다 걸리는 거죠. 그럼 양쪽에다 다 뭐죠? 똑같은 크리에이티브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그죠? 랜딩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위와 아래가 페르소나가 같습니까? 다르죠. 그럼 다른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같은 크리에이티브, 같은 랜딩에 떨어뜨리게 되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만약 이렇게 위로 지나간 경로를, 이걸 리스닝 마인드의 화면인데요. 페르소나를 뽑아보면 이렇게 알려줍니다. 여기 보시면, 그죠? 영양제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뭐 어떤 질문을 하는지. 그 다음 오른쪽을 보시면 탈모로 고민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경로를 보면 실제로 뭐를 고민하는지를 아주 디테일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자, 그러면 이제 경로까지 봤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가면 사람들이 키워드를 붙여서 검색을 하는 것들을 모아보면 카테고리 엔트리 포인트라는 게 보입니다. 그게 뭔지 좀 이제부터 조금 자세하게 오늘은 이건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카테고리 엔트리 포인트를 설명하기 전에 가장 좋은 예시가 뭐냐면 베이킹 소다입니다. 여러분들 베이킹 소다 하면 어, 여기 팔에 망치 들고 있는 이 아멘 해머라는 브랜드 떠오르시죠? 이건 워낙 유명한 브랜드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베이킹 소다 하면 어디에 쓰죠? 베이킹. 여기 보시면 화장실 청소, 흰옷 세탁, 과일 세척, 세탁기, 뭐 제빵, 그다음에 탈취, 달고나 과자 만들 때까지 굉장히 다양한데 저게 쓰이잖아요. 달고나 그 베이킹 소다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달고나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저게 상품이 늘어나면서 CEP가 늘어난 거예요. 자, 카테고리 엔트리 포인트라는 게 뭐냐면 해당하는 제품이나 그 카테고리, 제품 카테고리가 떠오르는 순간을 말하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이해를 해볼게요. 치약, 여러분들 치약 굉장히 다양한 종류를 쓰시죠? 근데 그 치약들은 되게 특별하게 세그먼트가 많이 돼 있어요. 굉장히 경쟁도 심하지만 하나의 치약이 모든 니즈를 만족하는 치약이 아니고요. 다 세분화되어 있는데 보시면 이 지금 저희 클러스터 파인더라는 툴 안에 나오는 화면인데 이게 뭐를 찾은 거냐면 치약 추천을 검색한 사람이 치약 추천을 검색하기 전에 검색을 한 적이 있었던 두세 개의 키워드를 모으고 그 뒤에 검색한 적이 있는 두세 개를 다 모으는 거예요. 근데 사람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인이 검색한 두세 개 전, 그다음에 두세 개 후를 다 모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검색을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신한은행, 짜장면, 치약 이렇게 검색은 안 하겠죠. 그 정신분열이 아닌다면 그렇게 검색 안 할 거라고. 치약 추천을 검색했다면 뭐죠? 시린이. 예. 그다음에 뭐 그런 고민을 하다가 결국 치약으로 해결이 된다고 나오니까 치과 안 가도 된다는 소식에 치약 추천을 찾거나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뒤로 붙어 나온 애들을 다 모으면 그거와 연관된 사람들 머릿속 생각들을 다 골라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치약 추천으로 검색을 했을 때 대략 1915개의 키워드를 찾았고 1915개 중에도 앞뒤로 더 붙었던 적이 있었던 애들을 더 묶은 거예요. 그렇게 묶었던 여기 이렇게 여러 개의 바구니가 나온 거고요. 그 바구니를 들여다봤더니 잇몸 관리, 그다음에 유아, 구강위생, 입냄새, 그다음에 치아 미백, 민감성, 충치, 화이트닝, 불소, 고체, 천연, 효소, 굉장히 다양한 덩어리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치약을 선택할 때 쓰는 여러 세그먼트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여태까지 세그먼트로 부르기도 하고 마이크로 모먼트라고 부르기도 하고 TPO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그걸 지금 저희는 카테고리 엔트리 포인트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브랜드의 과학이라는 책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책을 쓴 샤프라고 하는 교수, 바이런 샤프라는 교수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사실 저는 앞으로 4, 5년 동안 한국 광고 업계, 마케팅 업계를 되게 휩쓸 저는 컨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미는 키워드예요. 근데 일본과 미국에서는 이미 핫하고요. 예. 그리고 이 접근이 작은 브랜드가 성장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컨셉들을 줍니다. 아, 그래서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가운데 이제 물건을 구매하는 겁니다. 그럴 때 소비자들은 먼저 CEP를 통해서 브랜드랑 접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제품들이 이 차별성으로 분리가 되면서 구매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를 보면 멘탈 가용성, 피지컬 가용성, 뭐 굉장히 논문에서 나올 것 같은 표현들이 나오는데 생각 풀어보면 되게 쉬워요. 뭐냐면 너무 목말라요. 목이 말라요.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우리? 물이 필요하죠. 어떤 분은 콜라가 필요한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에너지 드링크가 필요하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목마름이라고 하는 CEP를 통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 순간 내 마음이 뭐냐면 어떤 제품에 마음을 연다는 의미로 멘탈 어베일러빌리티가 생긴 거예요. 그죠? 아까 제가 치약과 관련해가지고 시리니, 화이트닝, 뭐, 우리 안전한 칫솔, 뭐, 이런 치약 같은 거 생각할 때가 뭐다? 그게 멘탈 어베일리빌리티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생겨서 어떤 브랜드를 떠올렸더라도 동네 가게를 가는데 그게 없으면 살 수 있나요? 없나요? 브랜드 로열티가 되게 크면 없으면 나오지만 브랜드 로열티가 특별히 없으면 어때요? 그냥 있는 거 짚고 나오잖아요. 너무 목말라 죽겠어. 그래서 코카콜라가 머릿속에 막 뱅뱅 돌아요. 그런데 편의점을 딱 갔더니 펩시밖에 없어. 그럼 어떤 사람은 빨간 거 아니니까 나오고 어떤 사람은 파란 거 잡고 나오잖아요. 이게 그런 게 브랜드마다 차이가 있을 뿐이지만 결국 끝에 가면 피지컬 어베일리비리티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인터넷이 없었을 때, 특히 일일 배송이 없었을 때는 그래서 유통이 강한 회사가 모든 걸 점령했다고요. 롯데랑 싸우기 겁나잖아요. 어느 미친놈이 롯데랑 싸우고 싶겠어요. 걔네들처럼 강력한 유통 채널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없으니까 웬만하면 못 접근하죠. 근데 이제는 겁이 나요? 안 나요? 왜냐하면 우리 쿠팡에만 넣으면 전국이 일일 배달이 끝나는데 겁날 게 없잖아요. 즉, 피지컬 어베일러빌리티가 디지털 때문에 무너졌기 때문에 사실 가격 경쟁, 퍼포먼스 에드가 한동안 되게 있었던 건 저게 붕괴되면서 결국 가격 경쟁밖에 비교할 게 없었기 때문에 한동안 퍼포먼스 에드 중심으로 막 마켓 키우고 했던 게 나왔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것도 다 서로 비슷해졌다면 그럼 남은 게 뭐냐면 어떤 CEP로 고객이 구매를 검토하게 되느냐. 그 CEP가 많을수록 유리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 CEP를 그럼 어떻게 찾나요? 할 때 해당하는 제품을 어떤 장소에서 쓰지? 어떤 장소 가면 그게 떠오르는 거죠. 예, 예를 들면 해변에 가면 예를 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가 막 내려요. 안방에서 뒹굴뒹굴 하고 있어요. 그때 먹고 싶은 게 있잖아요. 부침개 먹고 싶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피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 옆에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콜라가 있어야 될 것 같죠. 치킨이 있으면 옆에 맥주가 있어야 될 거고. 그런 식으로 그 어떤 장소나 어떤 물건, 즉 방금 제가 이제 치킨이나 그 치킨이나 피자를 이야기한 건 요거죠. with 뭐하고 같이 소비를 하고 싶은 이런 거.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where, with, 그다음에 while, when, 그다음 어떤 느낌, why 이런 여러 가지 꼭지로 우리는 다양한 꼭지에서 뭔가를 살 구실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찾아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저걸 찾아낼 때 검색 데이터가 되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잠시만요. 네. 좀 그래서 구체적인 예시를 좀 가지고 좀 보려고 합니다. 이게 넌 알코올 맥주입니다. 사실 어, 일본 시장, 한국 시장 거의 비슷비슷한데 주류 시장이 되게 정체됐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더 이상 막 술을 더 먹을 수 없을 만큼 먹고 있나 봐요. 더 이상 증가 안 하고 쭉 비슷한데 최근 들어서 되게 빠르게 커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넌 알코올 시장입니다. 근데 이제 넌 알코올 맥주와 관련해서 저희가 검색을 이렇게 해보니까 보시다시피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지금 제가 번역을 해놨어요.
너알코올 맥주를 검색을 했을 때 거기 같이 따라 나오는 키워드들이 있어요. 뭐냐면 운전할 때, 그 다음에 다이어트, 임신 중에 얼마나 막 맥주가 땡기는데 사랑하는 아기 때문에 못 마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너알코올 맥주를 찾는 거죠. 그죠? 아, 저런 게 이제 키워드에 같이 묶여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텐트 파인더 같은 걸 가지고 이런 걸 찾아낼 수 있는데요. 아까 방금 보여드렸던 것 같은 클러스터 파인더를 가지고 한번 이렇게 찾아봤죠. 그랬더니 넌 알코올 맥주 추천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보니까 넌 알코올 맥주랑 근력 운동이랑 이렇게 붙여 나오기도 하고요. 임신 수유 중 넌 알코올 맥주. 실제로 고민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운전하는 중에도 그죠? 네, 술을 마실 수는 없으니까 넌 알코올 맥주 뭐 이런 게 이렇게 나오는 게 확인이 돼요. 그래서 조금 더 들여다보려고 이제 넌 알코올 맥주를 좀 더 자세하게 좀 파볼게요. 봤더니 그 요 가운데 이렇게 넌 알코올 맥주와 근육 운동이 이렇게 묶여 있는데요. 요거를 이렇게 좀 조사를 더 해보니까 그 무알콜 맥주 수분 보충이나 운동 후 회복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 즉 운동하고 나면 막 뭔가 그 억지로 막 갑자기 물도 안 먹고 참았다가 집에 가서 맥주 마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막 그래 오시던 분이 갑자기 어떤 이유에선가 근력 운동 때문에 운동을 했다면 그래서 그냥 일반 맥주는 마실 수 없으니까 그 순간에 마시는데 이렇게 혹시 먹는 게 근력 운동을 무의미하게 그러니까 근육 생성이 나쁜 영향은 없을까 이런 걸 걱정하면서 검색을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 갈등의 순간에 무엇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건지 같은 게 이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저 정확히 CEP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죠? 조금 더 이렇게 이제 요거는 이제 그래서 너알코올 맥주 근육 운동을 검색한 사람들이 그 이전 이후에 어떤 검색을 했는지 이 시퀀스를 쭉 이렇게 따라가면서 본 거예요. 일본에서 봤더니 예. 너알코올 맥주 스포츠 선수, 너알코올 비루 그다음에 이것도 운동선수 아슬리트라고 써 있는 거죠. 근데 근데 저걸 왜 검색했을까요? 사실 너알코올 맥주와 운동선수 이거 사실 이상한 키워드잖아요. 저게 뭐죠? 저 누가 검색했을 가능성이 많죠? 지가 운동선수인 거죠. 근데 이거 먹어도 되나? 라고 싶으니까 저걸 검색하는 걸 거라고요. 그리고 검색을 하다가 이제 너알코올 맥주 근육 운동 연관관계 그다음에 그래서 음주 후 근육 운동이 의미가 없는 건지 있는 건지 걱정이 되니까 끝에 가면 이제 논문까지 찾아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진짜 진지하고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도 지금 살짝 웃었잖아요. 웃기잖아요. 이 웃기고 이 상황이 뭐죠? 이게 크리에이티브가 될 수 있죠. 공감이 되는 크리에이티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CEP를 찾으면 크리에이티브로까지 연결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근육 운동과 알코올의 관계를 찾아보고 음주하고 싶지만 근육 효과를 없애지 않을까는 심리가 보인다. 그래서 사실은 일본에서 이걸 보고 만든 건 아닌데 일본에 이런 제품이 있었어요. 푸아라고 하는 실제로 너말콜 음료가 있는데 실제로 얘네들이 요 안에 나옵니다. 이렇게. 예, 이런 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저희 조사를 하진 않았지만 비슷한 다른 조사를 통해서 확인한 것들을 통해서 접근했었을 거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아까 너알콜 맥주 추천과 관련해서 나온 키워드들이 왕창 있는데 그거에다가 저희가 뭘 해봤냐면 뭐뭐 하기 전에란 전자가 들어가 있는 키워드를 다 모아보고 중이라고 하는 걸 모아보고 그다음 이후라고 하는 걸 다 모아서 정리를 이렇게 해봤어요. 했더니 실제로 이제 진짜 근육 운동 전, 후 이런 게 나오고요. 근데 더 심각한 거 많아요. 임신 중, 수업 중, 업무 중, 근무 중, 휴식 중, 금주 중, 항암 치료 중, 아, 운전 중, 다이어트 중, 입원 중, 요양 중. 진짜 요양이 필요하신 분들 같은데, 그 진짜 다양한 씬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검색이라는 게 어떨 때 보통 하냐면 불교 용어로 번민이 때. 번민이 뭐죠? 욕구와 이성이 충돌할 때잖아요. 그죠? 욕구와 이성이 충돌할 때 검색하는데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래서 검색 데이터 이렇게 보면 되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돌아와서 이성을 찾고 CEP를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보통 정리하는 거예요. 술을 마시면 안 되는데 술을 마시고 싶다를 위해서
너알코올 맥주를 마시는데 그럼 CEP가 뭐가 있을까를 찾아보면 방금 전에 있었던 기록들로 정리를 해보면 운전하고 있을 때, 예. 그 다음에 다이어트 중에. 예를 들면 이럴 수 있겠죠. 운전하는 중에 너알코올 맥주 마시세요. 그러면 이상해 보이지만 너알코올 맥주를 마시면서 친구들과 같이 어딘가를 여행을 하는 모습 같은 것들을 뒷배달을 쭉 깔면서 쭉 움직이거나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풀어낼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거죠. 그 다음에 근육 운동 후, 러닝 후 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사용될 수 있다. 뭐 실제로 이제 저희는 코카콜라에 이게 이렇게 세뇌를 받으면서 여태까지 살아왔는데요. 지난 100여 년 동안 코카콜라는 정말 무수한 CEP를 저희한테 그 세뇌시켜 왔어요.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들 추운 겨울에도 먹으라고 북극곰을 우리한테 보여주잖아요. 야, 지금도 마실 수 있어 하고. 그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보면 사무실에서 여기 쇼핑할 때, 그다음에 뭔가 즐거운 일이 있을 때, 낚시 가서 따분할 때, 그죠? 그다음에 피곤할 때, 그다음 목마를 때, 리프레시를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걸 가지고 저희한테 계속 이야기를 해왔던 거죠. 그죠? 그래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실제로 우리는 계속 이걸 많이 봅니다. 시장 MS 경쟁 뭐 이런 거 많이 고민하고 사장님이 계속 어떻게 하면 경쟁 분야보다 나아질지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싸움은 MS의 싸움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들의 싸움은 마인드 쉐어의 싸움인 거고요. 이 마인드 쉐어는 결국 소비자의 몇 개의 CP를 우리가 확보하느냐의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굉장히 성공적으로 성장하는 브랜드는 7, 8개 이상의 CEP를 들고 있는데 굉장히 마이너한 세그먼트에 있는 그런 정적으로 성장 못하는 브랜드는 하나, 두 개의 CEP밖에 없어요. 네. 끊임없이 새로운 미고객을 확보할 때 새로운 CEP를 찾고 그 CEP로 계속해서 하나하나를 넓혀가는 거죠. 그래서 브랜드의 성장은 몇 명의 고객을 더 끌어들이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고유한 상황을 누가 더 많이 점령하느냐의 싸움이라고. 네. 그래서 검색 데이터를 이렇게 브랜딩의 성장의 엔진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서 되게 관심 있게 보셨던 검색 그 여정을 어, 정리를 할 때 사실 이런 표를 만듭니다. 예. 이 표를 보시면 검색 키워드가 이렇게 나오죠. 뭐 아이폰, 아이폰 14 모바일, 셀폰, 뭐 삼성 갤럭시 뭐 이렇게 쭉 다양하게 나오고요. 걔를 분류하죠. 그죠? 프로덕트 네임이야,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를 쭉 분리를 합니다. 뭐 가격이기도 하고, 유통 채널이기도 하고, 뭐 디스플레이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이런 것들을 쭉 분류를 하고, 그다음 제품 브랜드로, 그다음 제조사 브랜드로, 그다음 고객 여정으로 매핑을 하는 거죠. 보통 이런 키워드들을 저희가 보통 프로젝트를 하면 10,000개 정도를 분류를 하거든요. 되게 노가다이죠. 하지만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면 그때 이런 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마켓시어 전체예요. 그럼 요 안에는 소비자와 우리 경쟁자와 우리 브랜드가 다 섞여 있는 상태로 보이죠. 이게 세일즈 퍼널이 아니라 얘는 마케팅 퍼널, 시장 퍼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소비자를 끌어당겨서 우리 미디어나 우리 매장으로 땡겨 온 거부터 우리가 보는 퍼널, 우리가 무슨 퍼널이라고 부르죠? 그걸 세일즈 퍼널이라고 부르죠. 그걸 AAA, RRR 이거 부르는 그 퍼널인 거예요. 얘는 전체 마케팅 퍼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뭐 그거와 함께 우리의 매체, 우리가 사용하는 미디어 믹스를 이렇게 위아래로 붙이면 이게 전체 그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를 점검하고 이걸 기반으로 세세한 플랜으로 이렇게 들어가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그래서 검색 데이터의 활용 방식을 한 5개 정도 소개를 했는데요. 여섯 번째는 여러분도 이제 실제로 마케팅이나 제품 기획을 하시다 보면 상품 조사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량 조사, 정성 조사 같은 거 많이 하시는데 그때도 이 검색 데이터를 씁니다. 뭐냐면 예전에 정성 조사나 정량 조사를 가지고 그러니까 먼저 가설을 세워놓고 정량 조사, 정성 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요. 근데 가설을 세울 때 예, 보통은 우리가 제품의 특성이나 벤더들이나 마케터가 직접 세운다고요.
근데 그 자체를 세울 때 근거가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럴 때 검색 데이터를 쓰는 겁니다. 검색 데이터는 사실 전수 데이터이고 굉장히 해상도가 높은 리얼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로 어떨 때는 가설을 세울 필요도 없이 바로 그냥 검증까지 되는 영역도 있어요. 근데 특히 우리가 어느 영역으로 들어가야 될까? 그 다음에 누구를 고객으로 삼아야 되지? 그 다음에 고객에게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어떻게 해야 될까? 무슨 가치를 줄까? 뭐 이런 거를 할 때 검색 데이터를 기반으로 먼저 가설을 세우시는 방식을 취하시라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나서 검색 데이터로 확인할 수 없는 더 뭔가 구체적인 것들을 정량조사, 정성조사를 통해서 파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지금까지의 방법을 새롭게 바꾸는 거예요. 근데 이거 그 어센트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제 엠브레인이 저희 데이터를 쓰시거든요. 엠브레인은 뭐죠? 대표적인 국내에 마켓쉐어가 다섯 번째쯤 되는 리서치 전문 회사이죠. 그죠? 그 회사도 앞쪽에서 가설 세울 때 이걸 가지고 세우고 그걸 가지고 더 구체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훨씬 더 강력한 근거를 가지고 제품 개발들을 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것은 그냥 검색 데이터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검색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 1억 2,500만 명이 쓰고 있는 일본 사람들이 한 달에 몇 번 검색하냐면요. 350억 번 정도 검색을 합니다. 350억 번 정도를 3억 개 정도의 키워드로 검색해요. 그 3억 개의 키워드가 매달 바뀔 거 아니에요. 그 다를 리스닝 마인드가 다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내용을 그걸로 확인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런 것들을 직접 해보셔서 매크로적인 조사도 있지만 이런 걸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만날 고객들에 대한 이해, 우리가 실제로 전쟁을 해야 되는 싸움터와 경쟁사에 대한 파악을 충분히 한 뒤에 시장에 들어가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시간이 조금 넘겨졌는데요. 이제 데이터를 조금 같이 좀 보면서 이야기 몇 개 좀 더 하고 마칠게요. 예. 한국 라면 시장입니다. 이거 보시면 그 한국에서 라면과 관련된 검색이 월 700만 번쯤 됩니다. 라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게 700만 번이 들어가 있고 연간 거의 1억 번 가까운 검색을 합니다. 엄청 많죠. 그죠? 키워드 개수도 9만 개쯤 돼요. 이쯤이면 정말 대박인데 일본에선 도대체 라면에서 몇 번 검색할까요? 일본 대략. 예. 월 1억 9천만 번 정도 검색을 합니다. 예. 진짜 무지막지하게 검색하죠. 그죠? 근데, 물론 이제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에이, 저거는 아마 우리가 말하는 라면 말고 그냥 실제로 생라면 같은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 게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엄청나게 많습니다. 키워드 개수도 67만 개나 됩니다. 그리고 넘버원이 라면이지만 그 라면집과 관련된 그 라면집을 라면 야라고도 하고 이거 라면 야를 이제 한자로 쓴 거 이제 히라가나로 쓴 것이 나온 거고요. 요 밑에 보면 지로케 라면, 라면 이에케 이게 라면의 종류입니다. 요렇게 요런 식으로 고봉으로 쌓아주는 요런 야채가 막 들어간 이런 걸 지로케라고 하거든요. 근데 요렇게 스타일대로 검색을 한 게 되게 높게 올라오는데요.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있죠. 일본에서 한국 라면 얼마나 먹어요? 요게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한국 라면을 일본에서 얼마나 검색하는지 봤더니 119만 번입니다. 아까 한국 내에서 한국 라면을 800만 번쯤 검색하는데 남의 나라에서 한국 라면을 120만 번 정도 검색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엄청나게 큰 시장이 열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1등이 뭐냐면 신라면이고요. 2등이 불닭, 그 다음에 3등이 신라면 어레인지고 4등이 비빔면 사리면입니다. 우리랑 순위는 조금 다르지만 대략 이해는 되죠.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어레인지 요 부분이에요. 어레인지가 뭐죠? 그러니까 그 라면을 그 원래 레시피대로 안 하고 다른 방식으로 먹는 거죠. 그러니까 매워가지고 좀 덜 맵게 먹는 법 뭐 이런 것들 찾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어, 신라면 순두부 레시피, 신라면 밥 레시피, 부대찌개,納豆 레시피, 된장 레시피 뭐 다양한 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보면 되게 또 번민이 보이는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뭐죠? 예. 수유 중 매운 음식. 저게 뭐죠? 보통 이제 혹시 수유할 때 아기한테 신라면이 가서 막 걔가 매워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게 걱정이 되니까 그러니까 저만큼
말하자면 신라면을 사랑하는, 매운 라면을 사랑하는 일본인들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진짜 심각하게 요 신라면 관련해 가지고 검색하고 있는 게 이렇게 보입니다. 그죠? 그죠? 여기 보면 페르소나가 나와요. 모유 수유 중인 신라면을 실제로 영양을 걱정하는 엄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일본의 소비자들의 CEP나 관심사의 크기나 시장의 크기 같은 것도 검색 데이터를 통해서 한국에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좀 더 다른 것 좀 더 볼까요? 예, K푸드 좀 다른 걸 좀 더 볼게요. 예. 보시면 저희 한국은 지금 3년치 데이터를 저희가 인텐트 파인더에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일본은 4년치 데이터를 보여드리고 있어요. 근데 보시다시피 여기 보면 최근 한 2024년 3월 이후부터 이렇게 한국 요리에 대한 키워드들이 막 치고 올라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음식이 인기가 있었던 건 지난 4, 5년 동안 계속 인기가 있긴 있었어요. 근데 뭔가의 변화점들이 좀 생기고 있는 거라고 보실 수 있고요. 어, 그 검색 양도 장난이 아닙니다. 그죠? 한국 요리 같은 것들도 거의 800만 번, 700만 번 이상 검색이 되고 있는 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한국 요리가 함께 검색되는 키워드 상위에는 점심, 오후급, 신호급어, 삼겹살, 우메다. 여기는 지금 여기는 동경이고 여기는 지금 오사카죠. 그다음에 무한 리필, 신주쿠 뭐 이런 키워드들이 같이 따라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요리를 이미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검색하는 걸 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한국 음식을 부를 때 쓰는 말이 있겠죠. 그거 100개를 다 때려놓고 쭉 검색을 해본 거예요. 그랬을 때 제일 많이 사람들이 찾아보는 레시피, 그러니까 뭐뭐뭐 레시피, 뭐뭐뭐 레시피를 찾았을 거 아니에요. 그 레시피가 붙어 있는 키워드들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한국 음식이 나물입니다. 두 번째가 잡채, 부침개, 비빔밥, 김치전골. 이게 다 뭐죠? 나가서 먹는 음식이 아니죠. 이거 집에서 해 먹는 음식이죠. 그죠? 즉, 일본 사람이 한국 음식을 집에서 과연 해 먹을까? 답이 되고 있는 거죠. 그죠? 예. 이런 것까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색 데이터를 가지고, 아, 진짜 일본 사람이 이거 할까? 를 그냥 상상하지 마시고 찾아보시라는 거죠. 예. 여기를 보시면, 그 순두부로 검색을 합니다. 여러분 그냥 순두부가 먹고 싶어서 순두부로 검색하는 게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은 순두부 찌개 우리가 보통 오뎅이라고 하잖아요. 오뎅. 우리가 말하는 오뎅이 실제로 일본 사람은 오뎅이라고 안 하는 거 아시죠? 우리는 어묵 이걸 오뎅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은 그 모양이 다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걸 다 따로따로 이름을 부르거든요. 네. 그 오뎅이라는 건 그냥 디쉬인데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모양 이게 다 다른 애들도 그거 다 오뎅이네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걸 튀겨도 오뎅이라고 그러고 다 뭐라고 해도 오뎅이라고 하는 것처럼 일본 사람은 한국 음식에서 순두부라고 하면서 순두부 찌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두부 하면 찌개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검색량을 보면 순두부가 17만 7천 번. 근데 순두부 레시피, 그다음 뭐 이렇게 해서 쭉 순두부 찌개를 찾는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 순두부 재료라는 건 순두부 찌개 재료라는 의미인 거죠. 이렇게 열심히 검색을 하시는 게 보입니다. 정말 정성껏 찾고 있죠. 그죠? 그런데 보면 뭐를 찾냐면 순두부 레시피 그 뭐 본격적인 그다음에 그 본고장 뭐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 건 뭐죠? 진짜 한국 사람이 먹는 식으로 끓여보고 싶은 거예요. 예. 그죠? 사실 이것만 봐도 되게 재미있는 것들이 진짜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 보면 요즘에 이제 분모자 뭐 우리 마라면이나 뭐 마라탕 할 때 많이 넣어서 먹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도 이제 분모자를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 떡볶이에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떡볶이 같은 거 뭐 이런 걸로 검색하죠. 예.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분모자는 이름을 모르니까 이것까지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러다 엽떡 같은 데서 엽떡 떡볶이에 이제 분모자를 넣은 엽떡 떡볶이 같은 이런 게 나오니까 이런 걸 가지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분모자와 관련된 검색이 최근에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것들이 보이는 거죠. 이건 원래 분모자가 제가 알기로는 한국 게 아니라 중국 거잖아요. 그런데 한국 요리의 붐과 함께 같이 분모자도 지금 뜨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요거 간장새우, 간장게장이 원래 떴고요. 간장게장에다가 새우를 붙여서 새우는 원래 앱이라는 일본 말이 있는데
쇼유 애비가 아니라 간장 새우라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새우 지금 이렇게 썼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진짜 우리나라 말 그대로 가지고 이렇게 검색하는 사람들도 실제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예. 보면 최근 들어서 지금 진짜 겁나게 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그 일본에서는 그 새우는 비교적 좀 저렴하고 한국도 그렇지만 게는 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젊은 층들이 가는 곳에서 많이 팔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확 뜨고 있다. 예. 좀 더 볼게요. 몇 가지. 그 다음에 이제 맘스터치라고 아시죠? 예, 맘스터치가 사실 시부야에 가게를 열었고요. 맘스터치와 관련된 검색량들이 이렇게 확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르세라핌 관련된 르세라핌을 광고 모델로 쓰면서 되게 인지도가 빨리 올라갔는데 보시면 맘스터치를 기존에 검색하던 거 안에서는 그냥 한국 햄버거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르세라핌이 나오고 난 뒤에부터는 르세라버거, 르세라핌 버거 뭐 이런 식으로 퍼셉션이 생기니까 이제 모델들 이름을 넣어서 검색을 하기도 하고 원래 맘스터치가 치킨버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치킨버거로 검색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더 브랜드에 대해서 알려지면서 더 구체적으로 원래 정책성에 맞는 검색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고요. 뭐 이런 그 어떤 프로모션의 결과가 퍼셉션들을 바꿔가는 이런 것들도 여기서 실제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 요리와 관련 레시피, 한국 요리와 관련된 레시피로 연결되어 있는 키워드를 찾아서 그 안에서 어떤 CEP들이 있는지를 같이 한번 떠올려 보려고 하는데요. 그 한국 요리 레시피와 관련된 키워드를 다 모아 보니까 이런 다양한 CEP들이 나옵니다. 보면 어, 홈파티, 다이어트, 캠핑 이런 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음식을 만들려고 하는 상황들 중에는 홈파티 혹은 한국 음식이 생각보다 되게 건강식이라는 생각에 다이어트에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다음 캠핑 갔을 때 해먹고 싶다 이런 생각에 찾고 있는 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한국 요리 홈파티라고 하는 것으로 여기 지금 동그라미 친 거를 좀 들여다봤더니 이 안에 관련된 키워드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되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핫플레이트나 철판 같은 조리기구와 관련된 것들도 많이 검색이 같이 되는 거예요. 한국 홈파티 하면서 핫플레이트를 찾는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즉, 핫플레이트라는 것이 파티를 하는데 한국 요리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것 때문에 찾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핫플레이트를 가지고 다시 관련된 키워드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핫플레이트의 CP에도 뭐가 나오냐면 한국 음식들 만드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핫플레이트가 뭐냐면 이렇게 집에서 그냥 불 놓고 하는 게 아니라 가족들 다 모여 있는 자리에서 바로 앞에서 그냥 요리를 할 수 있는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을 쓰는 씬 같은 것들이 나오는 거죠. 즉, 우리가 만약 핫플레이트를 수출하는 업체라면 그 아까 말했던 캠핑이나 다이어트나 또는 홈파티 같은 CEP를 가지고 이 제품을 사실은 소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실제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일들까지 알아볼 수 있다. 제가 좀 원래 시간보다 한 15분 정도를 넘겨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조금 정리를 해보면 결국은 일본 시장을 들어가기 위해서 거시적인 여러 조사들도 하시고 정보도 알아보시고 출장도 갔다 오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마음에 내가 일본 시장을 잘 모른다는 생각을 끊임없이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마 일본의 오피스를 만들어도 그 불안함은 안 없어집니다. 거기에 일본인 직원을 뽑아도 안 없어져요. 결국은 브랜드를 리딩하시는 분이 일본 소비자를 알 때 불안함이 사라지는데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소비자들이 남긴 데이터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데이터로 저희가 지금 추천드리는 게 검색 데이터고 이 검색 데이터를 통해서 굉장히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세밀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실 수 있고 확인하실 수 있다.